나는 강지훈 그룹의 회장이다. 어서 내 아내 집안의 회사를 구해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씨 가문의 저택, 그 거대한 식당 안은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환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양그룹을 이끄는 이씨 일가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는 언제나처럼 격식에 짓눌려 숨이 막혔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강지훈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 위에 유일한 이물질이었다. 그는 아내인 이서연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값싼 정장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른 가족들의 명품 의상 사이에서 초라하게 빛났다. 3년 전 이서연과 결혼하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무능한 백수 사위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 식탁의 상석에 앉은 이 회장 이태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태양그룹의 총수로서 그의 기분은 곧 가문의 분위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다. 그는 입맛이 없다는 듯 포크를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반도체 신규 라인 입찰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민혁이. 이름이 불린 사람은 이서연의 오빠이자 태양그룹의 전무인 이민혁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냅킨에 입을 닦으며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아버지. 하늘그룹 놈들이 좀 거슬리게 굴고 있지만 결국 자금력에서 저희가 압도적입니다. 이미 손을 써뒀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민혁의 대답에도 이 회장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방심하지 마라. 요즘 하늘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작은 빈틈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그의 시선이 식탁을 훑다가 가장자리 끝에 앉은 강지훈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경멸을 정확히 포착한 이민혁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어떤 댐은 이미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까? 빈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생충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는 대놓고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강지훈 씨 처가에서 주는 밥은 입에 맞으신가? 자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밥 먹는 기분은 어떤가? 나 같은 범인은 상상도 못할 경지인데. 식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다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으며 오빠를 노려보았다. 오빠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의 항변은 늘 그렇듯 힘이 없었다. 이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왜 서연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저 인간이 이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가 있지. 아, 내 골프백 들어준 거 아니면 아버지 구두 닦은 거. 백수도 저런 상백수가 없어. 우리 태양그룹 주가가 요즘 부진한 것도 다 저런 불운의 아이콘이 집안에 버티고 있으니 그런 거다. 다른 가족들도 동조하듯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이민혁의 아내이자 또 다른 재벌 가문의 딸인 박상무가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전무님도 참, 그래도 서연이 남편인데 비록 하는 일은 없으셔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 사살이었다. 모욕은 식탁 전체로 번져나갔다. 모든 비난의 중심에 있는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에 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선이었다. 그는 이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없었지만 시끄러운 조롱소리를 단번에 잠재웠다. 이 전무님, 제 걱정보다는 태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나 걱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의 적시였고 이민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이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뭐라고 이 자식이 지금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성 위기, 우리 태양이 내까짓 백수가 감히 재무제표를 논해 어디서 이상한 찌라시라도 주워 읽었나. 지훈은 시선을 돌려 상석의 이태영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하늘그룹이 노리는 것은 신규 라인 입찰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단기 차입금 만기가 이번 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찰 경쟁으로 자금을 소모하게 만든 뒤 신용등급 하락을 유도해 연쇄 부도를 일으키려는 속셈입니다. 식당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방금 강지훈이 한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와 자신 그리고 이민혁만이 알고 있는 혹은 이민혁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핵심 위기 상황이었다. 이 백수 사위가 어떻게 이태영 회장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방자하다. 내 놈이 대체 누군데 감히 태양의 경영을 입에 담는 것이냐. 서연이한테서 뭘 주워들은 계록은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해. 그의 분노는 사실을 찔렸다는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민혁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 저놈을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감히 아버님 앞에서 저런 망발을 서연아, 너도 봤지. 네가 데려온 저 인간이 지금 우리 가족을 모욕하고 있어. 당장 이혼해.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이서연은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제발 그만들 하세요. 아버지, 오빠, 지훈 씨, 그냥 사과드려요. 네. 그녀는 지훈에게 애원하듯 매달렸다. 그녀는 남편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키는 이민혁보다 훨씬 컸고 그가 일어서자 초라했던 정장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할 말은 끝났다. 그는 이 회장과 이민혁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경고에 가까웠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십시오. 지우는 서연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이끌었다. 이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남편의 단호함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이 거대한 식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들의 등 뒤로 이민혁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따라붙었다. 저 자식 저걸 그냥 둬. 경비들 불러 당장 끌어내. 하지만 이태영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지훈, 3년간 죽은 듯이 지내던 놈이 갑자기 왜, 그리고 놈이 말한 유동성 위기와 하늘그룹의 속셈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본체에서 떨어진 작은 별채, 그것이 이서연과 강지훈의 공간이었다. 재벌가의 딸과 무능한 사위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유배지였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서연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랬어요? 왜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만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오빠랑 아버지를 자극한 거냐고요. 그녀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가슴을 쳤다.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쫓아낼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떡하냐고요. 3년 동안 겨우 버텼는데. 그녀의 절망은 깊었다. 그녀는 가족들의 멸시 속에서도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본체를 바라보았다. 이 회장의 서재에 불이 켜지고 이민혁이 급하게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서늘함 대신 희미한 연민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아, 그가 낮게 불렀다.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당신이 저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그는 그녀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양그룹은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이민혁의 오만함과 이 회장의 구시대적 경영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당신은 몰라요. 그녀는 남편의 위로를 현실, 감각 없는 동정으로 받아들였다. 지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조금만 참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게. 그 말은 공허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지쳐 잠들고 난 깊은 밤, 강지훈은 별채의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위성 전용 휴대폰을 꺼냈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심지어 이서연조차도 이 전화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전원을 켰다. 짧은 부칭음과 함께 단 하나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수신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간단한 보고서였다. 하늘그룹, 태양그룹 채권 매집 완료. D3. 목표 확인.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3년간 숨죽여 지낸 것은 이씨 가문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서연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깨지려 하고 있었다. 이민혁, 넌 네가 뭘 건드렸는지 모를 거다. 태양그룹은 서연이의 것이기도 해. 감히 그걸 부수려 해. 그는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극도의 긴장감이 섞인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조, 비서, 3년 만이군. 휴가는 끝났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하지. 이태영 회장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예고 없이 태양그룹을 덮쳤다. 국내 최대 경제신문 일면에 태양그룹 심각한 유동성 위기설, 하반기 부채 상환 능력 의문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기사에는 태양의 단기 차입금 내역과 만기일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주식시장이 개장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매도 물량이 산사태처럼 쏟아져 나왔다. 공매도 세력은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하늘그룹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을 질식시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이태영 회장은 신문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재무 담당 임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젯밤 그 백수놈이 짓거리던 소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사 일면에 뜰 수 있냔 말이다. 내부 배신자가 있는 거냐?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임원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회 회장님,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저희가 비공개로 추진하던 단기 채권 발행 계획까지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떠올렸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이민혁은 아버지 옆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아버지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늘그룹의 흔들기일 뿐입니다. 언론의 정정보도 자료를 내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방어하면 됩니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어젯밤의 굴욕을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홍보팀과 재무팀을 닥달했다. 수천억 원의 긴급 자금이 주가 방어를 위해 투입되었다. 이민혁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젯밤 강지훈 앞에서 구겼던 체면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신임을 얻으려 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태양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자사주 매입은 패닉 바잉으로 해석되어 투자자들의 불안감만 더욱 증폭시켰다. 하늘그룹은 마치 태양의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많은 악재성 루머를 시장에 퍼뜨렸다. 전무님 자금이 버티질 못합니다. 이 속도라면 비상경영 자금까지 전부 소진될 겁니다. 재무팀장의 절박한 보고가 이민혁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이민혁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둑을 맞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뚫린 구멍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이씨 가문의 별채. 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경제 분석가들이 태양그룹의 위기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서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안을 서성였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어떡해요, 지훈 씨. 어젯밤 당신이 한 말이 정말이었어요.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본체로 달려가 아버지와 오빠를 돕고 싶었지만 어젯밤의 일로 인해 그럴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오히려 왜 어젯밤에 아버지를 자극한 거예요? 지우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을 거야, 서연아. 오만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절벽 아래로 떨어져 봐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되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세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내의 순진함이 이 진흙탕 싸움에서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다. 서연이 절망감에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어젯밤 그가 사용했던 위성 전화가 아닌 이씨 집안에서 그에게 던져준 평범한 스마트폰이었다. 발신자는 조 기사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발코니로 나갔다. 이서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 네, 조 기사님. 지우는 마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용역업체 직원과 통화하는 듯한 평범한 투로 말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죠. 혹시 태양그룹 채권이 시장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냥 조금 관심이 있어서요. 헐값에라도 주워 담으면 나중에 혹시 알아요. 수화기 넘어 조 기사로 위장한 조 비서의 목소리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하늘그룹이 매집한 채권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태양의 주가 방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이민혁 전무가 동원한 비자금 계좌 중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비자금이라. 역시
이민혁은 구멍이 너무 많아. 일단 계속 지켜봐. 나는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팔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그리고 시장에 풀린 태양그룹의 회사채 조용히 매입해. 내 개인 자금이 아니라 그림자의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조 비서의 대답과 함께 통화가 끝났다. 지훈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작은 행동,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뿐이었지만 서연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민혁의 주가 방어는 처참하게 실패했고 태양그룹은 단 이틀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제 문제는 주가가 아니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CP 만기가 문제였다.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태양그룹은 그 즉시 흑자 부도를 맞게 될 터였다. 이태영 회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훈의 경고와 이민혁의 무능함을 동시에 떠올리며 분노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게나 태양의 이태영 일세, 지금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하늘그룹 놈들의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야. 금융당국 차원에서 조사가. 하지만 이 회장의 말은 차갑게 끊겼다. 회장님 유감입니다만 지금은 시장 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의 전화 한 통이면 굽신거리던 자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며 발을 뺐다. 이 회장은 다음으로 주거래 은행인 대한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 대출 브리지론을 요청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 행장, 우리가 몇 년을 거래한 사이인가. 지금 당장 급한 불만 끄게 도와주게.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만 해결하면 담보는 얼마든지 제공하겠네. 그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간청했다. 그러나 은행장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태양그룹의 신용 등급 하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이태영 회장은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하늘그룹의 공격은 단순한 치킨 게임이 아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미 정관계와 금융계에 손을 써둔 것이었다. 태양그룹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민혁 역시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손사래를 쳤다. 평소 그에게 아부하며 용돈을 받아가던 정치인들조차 그의 전화를 피했다.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틀 만에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하늘그룹이 비겁했다고 되뇌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이민혁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본체 로비에서 마주친 하인에게 괜한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렸다. 내까짓게 감히 날 이따위로 쳐다봐. 다 꺼져, 다 필요 없어. 그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약한 자를 향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별채의 창문에서 강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민혁이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또한 이태영 회장이 서재에서 밤늦도록 홀로 앉아 담배만 태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지훈은 다시 조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에는 위성 전화였다. 이민혁의 비자금 내역. 언론사에 흘릴 준비해. 단 아직 터트리지는 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용할 카드다. 그는 이씨 가문이 스스로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자 재건의 시작이었다. 이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강지우는 그곳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알던 무능한 남편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지우는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화면의 불빛이 사라지자 그의 얼굴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었어. 혹시나 우리가 살 길이라도 있나 해서. 지훈은 평소에 그 어수룩한 백수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 그녀가 본 남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통제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당신, 정말, 누구예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걱정 마, 서연아. 아직 희망은 있어. 내가 있잖아. 그의 위로는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떨림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이태영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밤을 꼬박 새운 그의 얼굴은 시든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휩싸인 늙은이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단 사흘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전화가 안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생각이었다. 그는 평생의 숙적이자 한때는 친구였던 삼진그룹의 박 회장을 찾아갔다. 박 회장은 그를 만나주었지만 응접실에 앉아 차만 내줄 뿐이었다. 그의 태도는 냉담했다. 이 회장, 세상이 변했네. 태양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박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하늘그룹의 배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네. 자네 아들 이민혁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모양이야. 미안하지만 이 불길에 내 집까지 태울 수는 없네. 이태영은 비굴할 정도로 매달렸다. 박 회장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태양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네. 자네와 내가 평생을 바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손님 배웅해드리게.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자 이태영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이태영 회장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 정계의 거물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외면뿐이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태양그룹을 전염병 환자 취급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탑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민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통로를 통해 정계와 검찰 쪽에 줄을 대려 발버둥 쳤다. 평소 그에게서 떡값을 받아 챙기며 충성을 맹세하던 고위 공직자들은 그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거나 이 전무 당분간 연락하지 말게. 나까지 위험해질 순 없잖아.
라며 매몰차게 끊어버렸다. 그가 믿었던 힘, 돈으로 쌓아 올린 인맥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위기가 닥치자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이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두 강지훈, 그 불길한 백수놈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시작된 재앙이었다. 강지훈, 그는 술에 취해 책상을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자식 때문이야. 그 자식이 우리 집안의 기운을 다 망쳐놨어. 아버지도 왜 저런 놈을. 아니, 이서연 그 계집애가 모든 일의 원흉이야. 그의 비뚤어진 분노는 가장 만만한 상대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이씨 가문의 저택거실은 초상집과 다름없었다. 이태영 회장은 소파에 쓰러진 듯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와 이민혁의 아내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 역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때 술에 절어 붉어진 얼굴에 이민혁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오더니 망연자실에 있는 이서연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서연이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민혁을 말리지 못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이 불길한 년 이민혁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네가 저딴 쓰레기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어. 네가 그 놈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게 꼬였다고. 이서연은 충격과 고통에 휩싸여 쓰러진 채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 오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태영 회장조차 아들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놀랐지만 그 역시 이 모든 불행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아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절망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이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내년이 저놈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놈이 들어온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장 저 백수놈이랑 이혼하고 둘 다 우리 집에서 굴러 나가. 내년이 재산을 노리고 저놈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민혁의 막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를 모두 동생 부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자기 방어였다. 이서연은 절망했다.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 손 놓으시죠, 이 전무님. 바로 그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강지훈이 어느새 별채에서 나와 이민혁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날뛰는 이민혁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별다른 힘을 준 것 같지 않았는데도 이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 새끼가 감히 날 막아놔. 이거 안 놔. 이민혁이 발버둥 쳤지만 강지훈의 손은 마치 강철 집게처럼 그의 손목을 쥐고 있었다. 지훈의 눈은 이민혁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이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이민혁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밀쳐냈다. 이민혁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처박혔다. 지훈은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 평온함이 이민혁의 광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태영 회장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아들이 저 백수 사위에게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다. 저것은 그가 알던 무기력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지훈은 서연을 부축한 채 거실을 나섰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절망에 빠진 이씨 일가를 돌아보았다. 절망의 벽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전무님은 그 벽을 더 높이 쌓고 계시는군요. 그의 말은 예언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민혁은 소파에 처박힌 채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감히 지훈에게 다시 덤벼들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을 압도했던 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괴력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저놈은 절대로 평범한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별채로 돌아온 이서연은 울지도 못했다. 그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그녀가 평생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얼마나 잔인하게 배신했는지 깨달았다. 강지훈은 조용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세심하고 부드러웠다. 지훈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듯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닌 유일한 동아줄을 잡으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서연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씨 가문의 방식으로는 안 돼. 그들의 오만함이 이 모든 것을 자초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서연은 남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의지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남편이 더 믿음직스러웠다. 그날 밤 서연이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한 지우는 다시 위성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아내의 뺨에 남은 손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이었다. 조비서, 계획을 변경한다. 그가 낮게 명령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민혁이 선을 넘었어. 내일 아침 태양그룹 이사회가 열릴 거다. 그들이 파산 신청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림자의 존재를 이사회에 알릴 준비를 해. 그는 태양그룹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썩어 빠진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수화기 너머의 조 비서는 잠시 숨을 참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돌아오시는 겁니까? 지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벽은 무너져야 했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릴 사람은 3년간 그 벽 뒤에 숨어 있던 자기 자신이었다. 이씨 가문의 저택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시계의 추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음산하게 울렸다. 어젯밤 이민혁의 광기와 강지훈의 서늘한 분노가 충돌한 이후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방에 틀어박혔다. 절망의 벽은 이제 그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태영 회장은 서재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죽은 듯이 놓여 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자만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민혁 또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숙취와 분노, 그리고 어젯밤 강지훈에게서 느꼈던 본능적인 공포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지훈과 이서연을 탓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무능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울 뿐이었다. 별채의 침실 이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부어오른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녀는 옆자리를 보았다. 강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의 거실로 나갔지만 그곳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작은 서재의 문으로 향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서재 안에 있었다. 그는 문을 잠갔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작은 공간은 그가 이씨 가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위성 전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자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제국을 움직이는 지휘봉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기 전 잠시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와 이서연의 결혼 사진이었다. 재벌가의 화려한 결혼식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작은 사진관에서 찍은 단출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수줍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지훈 자신도 정말로 웃고 있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위장했다. 세상은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할 때 우연히 이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와의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기꺼이 무능한 백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부서졌다. 이민혁이 서연의 뺨을 때린 순간 지훈이 정한 마지막 선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암호화된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되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억눌러온 충성심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조 비서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유능한 집행자였다. 그는 지훈이 사망한 이후에도 묵묵히 제국을 관리하며 주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 비서, 상황 보고해. 지훈의 목소리는 강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무자비했던 진성그룹의 후계자 제이든 강의 목소리였다. 하늘그룹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나? 그들의 배우는. 조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예, 회장님. 하늘그룹의 공격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블루스콜피온 캐피털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블루스콜피온의 실소유주는 회장님의 숙부님이신 강태준 부회장입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역시 그였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 숙부. 그는 태양그룹을 공격함으로써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진성그룹의 잔존 세력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 이민혁은 그저 그들의 거대한 게임에 이용당한 미끼에 불과했다. 숙부님도 참 여전히 변한 게 없으시군. 3년 전의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시다니. 지훈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그들이 태양을 미끼로 삼았다면 우린 그 미끼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그림자 펀드가 매입한 태양그룹 회사채는 얼마나 되지? 현재까지 시장에 유통된 물량의 45%를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10%를 더 매입하면 저희는 태양그룹의 최대 채권자가 됩니다. 사실상 태양의 운명은
저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 비서의 보고는 정확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태양을 구해야 했지만 이태영이나 이민혁의 손에 다시 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회사는 이서연의 것이 되어야 했다. 그녀만이 이 썩어빠진 제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조비서,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해. 첫째, 그림자 펀드의 이름으로 대한은행을 비롯한 모든 채권은행단에 연락해. 태양그룹의 부실 채권을 우리가 전액 인수하겠다고 공식 제안해. 단 조건이 있어. 기존 경영진 즉 이태영 회장과 이민혁 전무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해. 수화기 너머의 조비서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완벽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작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유럽 지사를 통해 공식 루트로 접촉하겠습니다. 둘째, 내일 오전 10시에 태양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거다. 그들이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이민혁 전무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 자료를 이사회 전원에게 익명으로 발송해. 이태영 회장이 아들을 감싸고 이사회를 통제할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셋째, 하늘그룹과 블루 스콜피온에 대한 반격을 준비해. 그들이 태양그룹 공격에 동원한 자금주를 역으로 추적해. 숙부님의 약점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가 3년간 편히 쉬었으니 이제 다시 지옥을 맛보게 해줘야지. 지훈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3년간 숨죽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략적 감각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날카롭고 잔인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씨 가문과 숙부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회장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조비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이 순간을 3년이나 기다려왔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휴가는 끝났어, 조비서. 이제 일할 시간이야. 지훈은 통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위성 전화기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다. 그의 눈빛은 다시 무능한 백수 강지훈의 것으로 돌아왔다. 고 생각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방금 전에 냉혹한 불꽃이 미처 다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가 서재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서연이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완벽하게 방음된 문이었지만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 톤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까부터 당신. 이상해요. 어젯밤부터. 아니, 그 전부터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낯선 냉혹함을 발견하고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지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서연아, 깼어. 별거 아니야. 그냥 예전에 일했던 공사장 동료한테 전화해 본 거야. 혹시 막노동 자리라도 다시 있나 해서. 이제 우리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의 강지훈에게서는 어설프게 들렸다. 공사장 동료라는 단어와 방금 전 서연이 느꼈던 남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젯밤처럼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이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의지해야 할 이 남자가 자신이 3년간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위안이 아닌 거대한 비밀의 무게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지훈에 대한 혼란스러운 의심을 잠시 접어둔 채 이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나 오빠의 인맥에 기댈 수 없었다. 그들이 만든 절망의 벽은 이미 너무나도 견고했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개인적인 관계를 떠올렸다. 그녀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유력 언론사의 경제부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다. 민지야, 나 서연이야. 부탁이 있어. 혹시 태양그룹에 대한 공격적인 기사를 조금만 완화해 줄 수 없을까?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야. 이건 사냥이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아, 미안해. 지금 이건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이 상상을 초월해. 하늘그룹 뒤에 누가 있는지 업계 전체가 쉬쉬하고 있어. 너희 아버지가, 아니, 너희 오빠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를 건드린 것 같아. 지금은 몸을 사리는 게 좋아. 전화는 차갑게 끊겼다. 이서연은 절망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거 그녀가 태양그룹 복지재단에서 일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지금은 성공한 스타트업의 대표가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금 지원이 아닌 최소한의 여론 지지라도 호소할 생각이었다. 대표님, 저 이서연입니다. 기억하시는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말을 잘랐다. 아, 이서연 이사님. 물론 기억하죠. 그런데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하늘그룹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네요. 그동안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선의로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권력의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녀가 찾아갔던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달았다. 저녁이 되어 그녀는 텅 빈 몸과 마음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본체는 여전히 불이 꺼진 채 유령의 집처럼 서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재의 오빠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서로를 원망하고 있으리라. 그녀는 발길을 돌려 별채로 향했다.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 평온함이 이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다 끝났다고요. 내가, 내가 온종일 뭘 하고 다녔는지 알아요. 구걸하고 다녔어요. 무릎 꿇고 빌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아요. 태양은 끝났어요. 그녀는 분노로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그 분노는 이내 서러운 절규로 변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3년간 재벌가의 딸이라는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그녀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버지도, 오빠도, 내 가족들도 다 나를 버렸어. 오빠는 날 때렸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훈 씨,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을 잃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서연의 울음을 순간적으로 먹게 했다. 서연아, 내가 있잖아. 이서연은 숨을 멈췄다. 내가 있잖아. 그 말은 그녀가 지난 3년간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가 말한 나는 그녀가 알던 무능한 백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젯밤 오빠를 압도했던, 그리고 오늘 아침 서재에서 낯선 카리스마를 내뿜던 바로 그 미지의 남자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모순된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지금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어수룩한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가 오늘 겪은 수모, 그리고 네 뺨에 남은 상처, 그 대가는 이민혁 전무와 이태영 회장, 그리고 그들 뒤에 숨은 자들이 치르게 될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통보하는 듯한 선언이었다. 서연아, 태양그룹은 내 것이 되어야 해. 썩어빠진 뿌리를 잘라내고 네가 다시 세우는 거야. 나는 그걸 도울 뿐이고.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말은 너무나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품에 안겨 있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악마이든 구원자이든 지금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옷깃을 세게 움켜쥐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제발 이 지옥을 끝내줘요. 그녀는 낯선 남편의 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듯 속삭였다. 그것은 항복이자 동시에 그녀가 가진 마지막 희망의 전부를 그에게 거는 도박이었다. 지우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눈은 본체의 어두운 서재를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이태영 회장은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터였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미 모든 말은 던져졌다. 내일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평소라면 한국 경제의 향방을 논의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공간은 지금 숨막히는 침묵과 절망적인 냉기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것이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했다. 이태영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그룹을 이끄는 총수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며칠간의 충격과 불면으로 그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손의 쥔펜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무 담당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절망을 퍼뜨렸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모든 수단을 소진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주거래 은행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방금 전 태양그룹에 대한 신용 공여 중단을 최종 통보해 왔습니다. 만기 연장은 전면 거부되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재무사장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가장 잔인한 현실을 뱉어냈다.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때까지 돌아오는 기업 어음 4,30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태양그룹은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부도라는 단어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이사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민혁은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치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자신이 이 파국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의 오만함이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노장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회장, 정말 방법이 없는 겐가. 우리가 평생을 바친 태양일세, 이렇게 허무하게 하늘그룹 놈들 손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태영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노장이사를 향했다. 없소.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모든 길이 막혔소. 하늘그룹 놈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인맥을 먼저 차단했어.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된 거요. 그것은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회의실은 다시금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가장 치욕적인 수순뿐이었다. 이태영 회장은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짊어진 듯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지금부터 긴급 이사회를 속개하겠네. 안건은 태양그룹 및 전 계열사 파산 신청 및 법정 관리 절차 개시의 건의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몇몇 이사들은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한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대한 태양이 공식적으로 그 죽음을 선고받는 순간이었다. 투표는 형식적이었다.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이태영 회장은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더 이상 이사들을 이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이씨 가문의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싸늘했다. 이태영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민혁과 그의 아내가 거실에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더 이상 재벌 가문의 위험이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패배의 쓴맛과 서로를 향한 날 선증오뿐이었다. 이태영 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꺼져버린 벽난로를 응시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소리 죽여 손수건만 적시고 있었다. 이민혁은 술 기운이 오른 얼굴로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결국 아버지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끝입니까? 평생을 바친 회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넘겨주실 겁니까? 뭐라도 해보셔야죠. 하늘그룹 놈들한테 무릎이라도 꿇으시란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패를 아버지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그때 이태영 회장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 같은 경멸과 환멸만이 가득했다.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무릎을 놓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내 놈이 하늘그룹의 속셈도 모르고 신규 라인 입찰에 미쳐 날뛰지만 않았어도, 내 놈이 내 뒤에서 헛된 비자금을 조성하며 내 놈의 더러운 인맥 관리에 돈을 퍼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게다. 이태영은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무능함과 부패를 정면으로 질책했다. 이민혁은 아버지의 비난에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책임을 아버지에게로 돌렸다.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경영만 고집하지 않으셨다면 그 백수놈 강지훈이 처음 경고했을 때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기라도 하셨다면 뭐라고 이태영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이제 와서 그놈의 이름을 입에 올려 내 놈이 서연이를 때리고 그놈을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그놈이 뭔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이놈아. 부자 간의 추악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난 수십 년간 묵혀온 원망과 분노를 짐승처럼 쏟아냈다.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부서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를 향한 비난뿐이었다. 이민혁의 아내가 절규했다. 그만들 하세요. 이제 와서 싸우면 뭐가 달라져요. 우린 이제 다 끝났다고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태영 회장은 허탈하게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민혁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의 자만심, 그들의 제국, 그들의 부와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다 끝났어.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난다. 이태영 회장은 늙고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했던 태양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별채 이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본체에 꺼진 불빛을 바라보았다.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절망과 파멸의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그때 강지훈이 그녀의 뒤에 다가와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아내의 옆에 나란히 서서 본체를 바라보았다. 무서워. 그가 낮게 물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허무해요. 저렇게 거대했던 것도, 저렇게 오만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군요.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예상했어요.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예상했지. 자만심은 가장 확실한 파멸의 예고장이니까. 그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시작이 이루어질 거야. 이서연은 남편의 말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강인하고 따뜻한 기운이 저 본체의 절망적인 냉기와 맞서고 있었다. 결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태양이 완전히 죽어야만 새로운 태양이 뜰 수 있었다.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예정된 운명의 날 아침. 이씨 가문의 저택거실은 어제보다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남은 가구들마저 압류 딱지를 기다리는 듯 을씨년스러웠다. 이태영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민혁 부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눈으로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이것은 가족 회의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마지막 장례식과도 같았다. 그때 별채의 문이 열리고 이서연과 강지훈이 거실로 들어섰다. 이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 이상 어젯밤의 절망감에 휩싸여 있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 섰다. 강지우는 여전히 그 초라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 절망적인 공간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들의 등장을 본 이민혁의 눈이 다시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무너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모든 불행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에 대한 증오뿐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처럼 강지훈이었다. 그는 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 놈이 감히 여길 또 기어들어와 이 불행을 몰고 온 악마 같은 자식. 이민혁은 술과 절망에 절어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내 놈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3년 전 그날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 내 놈의 저주가 태양을 삼켰다고 이 백수버러지 같은 놈아. 그는 강지훈에게 달려들듯이 다가왔다. 어젯밤 지훈에게 제압당했던 공포는 잊은 듯했다. 아니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더욱 광분하고 있었다. 내 놈이 서연이를 꿰어내지만 않았어도 내 놈이 이 집의 기운을 다 빨아먹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태영 회장은 아들의 광기를 제지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비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민혁의 아내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제 와서 저 사람을 탓한들 뭐가 달라져요. 우린 끝났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모든 걸 망쳤어. 이민혁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다시 이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너 이서연 내년이 저놈을 끌어들였어. 네가 이 집안을 망친 원흉이야. 당장 저놈 손목 잡고 둘 다 꺼져. 내년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때였다. 이서연이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변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광기 어린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막지만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만하세요, 오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민혁조차 순간 당황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멈췄다. 뭐라고 네가 지금 감히. 그는 말을 더듬었다. 이서연은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손으로 가리켰다. 어젯밤 오빠가 날 때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외면했을 때, 이미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태양을 망친 건 지훈 씨가 아니에요. 바로 오빠의 오만함과 아버지의 무능함이죠. 당신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삼킨 거라고요. 그녀는 강지훈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것은 보호를 요청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편을 명확히 하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지난 3년간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한 모욕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서연의 반격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날카로워서 이민혁은 물론이고 이태영 회장마저 충격에 빠진 듯 눈을 떴다. 그들이 알던 유약하고 순종적이던 딸 혹은 동생이 아니었다. 이민혁은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배신자 같은 년이 감히 네가 날 가르쳐 네가 저 백수놈이랑 붙어먹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가 다시 이서연에게 손을 치켜들려던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민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그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풍기는 위압감은 이민혁의 팔을 공중에서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거실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민혁의 거친 숨소리와
이 씨 부인들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강지우는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에 어울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 씨 가족 중 누구도 그 전화기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이민혁의 분노 어린 시선과 이서연의 불안한 시선을 받으며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그는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이태영 회장과 이민혁은 저 백수놈이 이 와중에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의아해했지만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다. 회장님, 신호음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 조비서의 냉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조, 비서, 시간이 됐네. 계획대로 시작하게. 수화기 너머의 조 비서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그림자 펀드 명의로 채권단 전원에게 태양그룹 부실 채권 전액 매입 및 경영권 인수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민혁 전무의 횡령 증거 자료를 이사회와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지훈은 덧붙였다. 은행단이 망설일 걸세. 그들에게 전해. 만약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태양을 파산시킨다면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그들 은행의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진성그룹이라는 단어가 3년 만에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예,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조 비서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지우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이민혁은 비웃음을 터뜨리려다 멈칫했다. 뭐야 이 자식 지금 뭐 한 거야? 이 와중에 연극이라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만 그의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이태영 회장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태영 회장은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그가 어제 그렇게 애원했지만 그를 외면했던 주거래 은행 대한은행의 행장이었다. 이 행장 지금 무슨 일인가? 이태영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태영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다급하고도 경외감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금 스위스의 그림자 펀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태양그룹의 모든 부채를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전액 현금으로. 뭐라고? 이태영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태영 회장의 전화가 채 끊기기도 전에 이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룹 법무팀장이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좋은 일인가? 이사님들 전원에게 전무님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체불명의 펀드에서 경영진 전원 사퇴를 조건으로 그룹을 인수하겠다는 공문이. 혼돈이었다. 바로 그때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긴급 뉴스로 전환되었다. 속보 스위스계 거대 자본 그림자 펀드 파산 직전에 태양그룹 전격 인수 선언. 조건은 이태영 회장 일가 퇴진. 이태영 회장과 이민혁 그리고 이서연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얼어붙은 채 TV 화면과 이 모든 재앙과 구원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아내 이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씨 가문 사람들 앞에서 뚜렷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차가운 승리자의 미소였다. 거실의 공기는 이제 절망이 아닌 숨이 막힐 듯한 경악과 현실감을 잃은 충격으로 가득 찼다. TV 화면에서는 그림자 펀드라는 낯선 이름이 계속해서 번쩍였고 이태영 회장은 대한은행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휴대폰을 든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보게, 이 행장, 그림자 펀드가 우리 부채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겠다고. 그게 무슨. 이태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태양의 파산을 냉정하게 통보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경외와 공포심마저 묻어 있었다. 은행장은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양그룹을 파산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 측에서 만약 저희 은행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태양을 파산시킨다면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저희 은행에 예치된 모든 자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진성그룹. 이태영 회장의 입에서 그 망령 같은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이름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민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진성그룹. 3년 전 후계자 강지훈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알려진 대한민국 경제계의 전설적인 제국. 그 이름이 왜 지금 여기서 나온단 말인가. 이태영 회장의 전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기 중이던 다른 전화가 비명을 질렀다. 이번에는 삼진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불과 이틀 전 이태영을 문전박대했던 그였다. 이 회장 이복에 살아있었구먼. 아니, 진성과 대체 무슨 관계인가. 그 그림자 펀드가 설마 진성에. 전화는 문자 그대로 폭주했다. 그것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민혁의 전화를 피하던 정치인들, 태양의 몰락을 방관하던 협력업체 대표들, 심지어 하늘그룹의 편에 서서 태양을 공격하던 일부 채권단까지.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태양그룹과의 관계 복원을 애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바로 그때 거실의 TV 화면이 다시 한번 긴급 속보로 갱신되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그림자 펀드가 태양그룹의 부채 전액 인수뿐만 아니라 그룹 정상화를 위한 긴급 운영 자금으로 미화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는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 금융이 아닙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양그룹은 파산 직전에서 단 몇 분 만에 한국 최고의 우량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6조. 이민혁은 그 숫자를 중얼거리며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횡령하고 긁어모아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이메일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적,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씨 가문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일제히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혼돈과 경악의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아내 이서연의 손을 잡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극히 평온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들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멸시했던 무능한 백수사위 강지훈이었다. 이태영 회장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누군가가 절박하게 이 회장님을 외쳤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강지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처음 경고했던 유동성 위기. 그가 어젯밤 오빠에게 맞은 아내를 보며 내뿜던 살기. 그리고 오늘 아침 그가 걸었던 단 한 통의 전화. 마침내 이태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하지만 그가 도달한 결론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 올린 상식과 세계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집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던 이 초라한 남자가 사실은 죽은 줄 알았던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제이든 강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도달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이민혁 역시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덤벼들었는지, 누구의 아내의 뺨을 때렸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3년간 자신의 장난감처럼 모욕하고 멸시했던 이 남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손가락 하나로 자신은 물론 태양그룹 전체를 재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민혁은 공포에 질려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었다. 그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이태영의 아내와 이민혁의 아내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그저 파산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들이 마치 악마라도 본 듯이 강지훈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떠는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 이서연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지만 그것이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6조 원, 진성그룹. 그녀가 3년간 사랑했던 때로는 무능하다고 원망했던 남편의 정체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비밀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아내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얼어붙은 이태영 회장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강지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하고 무자비한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아니 이태영 씨. 그가 낮고 차갑게 호칭을 정정했다. 그 호칭의 변화만으로도 이태영 회장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파산 신청서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펀드가 당신들의 모든 빚을 갚아줄 테니까요. 그는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이민혁을 훑어보았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태양그룹은 오늘부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빚을 갚아준 정당한 대가로 당신들이 가진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그림자 펀드에 귀속될 것입니다. 이태영은 무어라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느냐 혹은 경영권을 넘기고 빈 껍데기라도 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의 통보였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남아있지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강지훈은 이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할 때만 유일하게 아주 희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새로운 회장은 이사회의 긴급 동의를 거쳐 이서연 씨가 맡게 될 겁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는 다시 이태영과 이민혁을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돌렸다. 썩어 빠진 뿌리는 모조리 도려내고 서연 씨가 이 그룹을 다시 세울 겁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그 선언은 거실에 모인 이씨 가문 사람들에게 파산보다 더 끔찍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강지훈의 선언은 마치 시간 자체를 얼어붙게 만든 듯했다. 거실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이태영 회장, 이민혁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자신들의 운명을 선고한 남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새로운 회장 이서연. 그 말은 파산보다 더한 굴욕이자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이태영 회장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가루가 긁히는 듯 거칠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뭔가? 그림자 펀드, 그리고 진성그룹이라니.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죽었단 말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끔찍한 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 쳤다. 강지훈은 아내의 어깨를 감싼 팔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이태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무능한 백수의 위축감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영토를 거니는 듯한 당당함이었다. 그는 이태영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재벌 총수였던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내 이름 강지훈 맞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3년간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이름이죠. 하지만 당신들이 알았어야 할 내 진짜 이름은 제이든 강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이태영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이며 그의 몸이 의자 뒤로 격하게 젖혀졌다. 살아 있었단 말인가. 그는 숨을 헐떡였다. 3년 전 그 비행기 사고는 전 세계가 위장이었소. 강지훈이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내 목숨을 노리던 숙부 강태준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당신의 아들 이민혁 전무가 상대하려 했던 하늘그룹, 그리고 그 뒤에 블루스콜피온 캐피털. 그게 바로 내 숙부의 자금줄이었고,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태양그룹은 처음부터 거대한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조차 되지 못하는 미끼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민혁은 그 미끼를 덥석 문 가장 어리석은 물고기였다. 이민혁은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럼 내가 3년 동안 누구한테. 그는 자신이 모욕하고 비웃고 심지어 뺨까지 때리려 했던 존재가 누구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사자의 굴에 들어가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고 그 아내를 모욕한 것이었다. 그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은 오직 강지훈의 자비 혹은 변덕 때문이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바닥을 기듯이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제발 용서를. 그는 이성을 잃고 강지훈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도련님 제발 목숨만은. 그것은 재벌 3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한 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무시했다. 그는 이태영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태영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자만심은 산산조각 났다. 이태영은 자신이 한국 재계를 호령하는 태양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진짜 태양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고 하인처럼 부렸던 것이다. 강지훈이 처음 했던 경고, 유동성 위기, 하늘그룹의 속셈, 그것들은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지휘관이 전장의 안개를 꿰뚫어보고 내뱉은 너무나도 정확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황금 같은 조언을 무시했고 조언자를 백수라며 모욕했다. 자신의 아들은 그 조언자의 아내를 폭행했다. 이태영은 이보다 더한 굴욕을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졌고 완벽하게 패배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가장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제이든강, 진성그룹의 후계자 바, 6조 원. 이 단어들이 그녀가 3년간 사랑했던 라면을 끓여주며 웃던 그 남자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지훈 씨, 아니, 당신, 그럼 3년 동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아니, 배신감이라기엔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었다. 자신을 속였다는 원망과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안도감이 뒤엉켜 있었다. 강지훈은 그 순간만큼은 이 씨 가문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냉혹했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아내의 뺨을 감쌌다. 내가 누군지는 거짓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당신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어.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재워주고 사람으로 대해줬지.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 평범한 삶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 과거를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어. 당신의 무능한 남편 강지훈으로 평생 살고 싶었어. 그는 쓰러진 이민혁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건드렸어. 당신의 뺨에 상처를 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서연아, 나는 내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했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제이든 강이 될 수밖에 없었어.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혼란과 의문이 풀리는 듯한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자신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시 지옥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강지훈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다시 이태영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지배자의 것으로 돌아왔다. 이태영 씨, 이민혁 씨, 당신들의 불법적인 경영과 횡령 내역은 이미 내 손에 있소. 이민혁 전무의 비자금 내역이 오늘 아침 이사회에 뿌려진 첫 번째 경고였지. 이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소. 지훈이 냉정하게 선언했다. 첫째, 지금 당장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포기하고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는 것이오. 그렇다면 당신들의 비리는 내부적으로 처리해 주지. 서연 씨의 아버지와 오빠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푸는 마지막 자비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둘째,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고 태양그룹뿐만 아니라 당신들 개인의 모든 재산을 환수할 것이며 하늘그룹을 공격했던 내 숙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들을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요. 그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항복을 강요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태영 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그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늙고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겠소. 다 내려놓겠소.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강지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가자, 서연아. 여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그는 이 지옥 같은 저택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과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흐느끼는 오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있이 가문의 거실에는 절망과 굴욕,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썩은 공기처럼 남겨졌다. 강지훈의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다. 이씨 가문의 저택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무겁고 둔탁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지훈은 이서연의 손을 잡고 어둠이 깔린 정원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목격하고 겪은 모든 비현실적인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저택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지훈을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차는 미끄러지듯 이씨 가문의 저택, 그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곳을 빠져나갔다. 이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3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 이제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다. 차 안에 침묵을 깬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남편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무능한 백수가 아닌 제이든 강이라는 낯선 이름을 가진 남자를 바라보았다. 우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혼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지우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아내를 마주 보았다. 우리의 집으로 가야지.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나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진짜 집으로. 차는 서울의 중심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빌딩의 지하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은 다시 한번 소집되었다. 하지만 어제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사들은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 퀭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이태영 회장과 이민혁 전무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은 상석으로 향하지 못했다. 그들의 자리는 이미 다른 이들에 의해 채워져 있었다. 조비서 강지훈의 그림자이자 그림자 펀드의 공식 대리인이었다. 그는 수명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대동하고 상석에 앉아 있었다. 조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강철과 같았다. 지금부터 태양그룹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 소유주가 된 그림자 펀드의 수석 대표 조영진입니다. 그는 이태영과 이민혁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전임 회장 이태영 전임 전무 이민혁의 즉각적인 해임 및 그룹 내 모든 직위 박탈의 건입니다. 조 비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이민혁의 횡령 내역과 이태영의 배임 증거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어제 이사회에 뿌려졌던 자료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치명적이었다. 이해 있습니까? 조 비서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저었다. 이태영과 이민혁의 편에 섰던 몇몇 임원들은 자신들의 이름도 저 비리 목록에 오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태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저 사시나무처럼 떨고만 있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조 비서는 망치라도 두드리듯 선언했다. 두 사람은 지금 즉시 이 건물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보안팀이 전 회장님과 전 전무님을 정문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두 사람의 양팔을 잡았다. 이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이럴 수 없어, 여긴 내 회사야, 아버지 뭐라도.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의 입을 막고 거칠게 끌어냈다. 이태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바친 자신의 제국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쫓겨났다. 그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그의 눈에 회의실로 들어서는 딸 이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이서연은 어젯밤의 혼란을 모두 정리한 듯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유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조비서의 안내를 받아 아버지가 방금 쫓겨난 그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조비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신임 회장 선임의 건입니다. 그림자 펀드는 태양그룹의 유일한 적임자이자 그룹의 부패를 척결하고 미래를 이끌 유일한 인물로 이서연 현 복지재단 이사를 추천합니다. 모든 이사들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이 모든 극적인 변화의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그림자 펀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아니, 그들은 이태영과 이민혁의 부패에서 벗어나 유능하지만 억눌려 있던 이서연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동의가 아닌 실력으로 이 자리를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조 비서를 바라보았다. 조 비서는 그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신임 회장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저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즉시 그룹 내 모든 부패 인사를 색출하기 위한 특별 감사팀을 구성합니다. 조영진 대표님, 그림자 펀드의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이민혁 전무가 추진했던 모든 신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늘그룹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조사하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되찾은 회사를 경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이 자리에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서연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기를 바랐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킬 뿐이었다. 몇 달 후 태양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되었다. 이서연 회장의 칼날 같은 구조 조정은 썩은 환부를 정확히 도려냈다. 이민혁과 그의 측근들은 모두 사법 처리되었다. 이태영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시골집에서 칩거에 들어갔다. 그는 아들과의 면회조차 거부했다. 그것이 그가 오만함의 대가로 치른 마지막 형벌이었다. 하늘그룹을 앞세웠던 강지훈의 숙부 강태주는 태양그룹을 공격하다가 역으로 그림자 펀드와 진성그룹의 협공을 받았다. 그의 모든 자금줄이 막히고 불법적인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그는 스위스 당국에 체포되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지훈은 3년 만에 자신의 복수 또한 완수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태양그룹 회장실, 이서연은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듯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퇴근하셔야죠.
집에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돌아보자 강지훈이 평소에 그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이든 강이 냉혹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오직 아내를 지키고 그녀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데에만 사용했다. 이서연이 그에게 다가가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가장 강한 지배자였지만 남편 앞에서는 유일하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강지우는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눈은 아내가 바라보던 서울의 야경을 향해 있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 태양그룹은 원래 당신의 자리였으니까. 그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때로는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회장실을 나섰다. 세상은 태양그룹을 구한 미스터리한 그림자 펀드와 혜성처럼 등장한 여성 리더 이서연을 주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새로운 질서를 만든 진짜 그림자 강지훈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단 하나 아내와의 평범한 저녁 식사를 위해 기꺼이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